겉보기엔 친절하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부드러운 말투, 온화한 미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합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듯한 의구심,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들었다는 깨달음. 그 질문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조종하고 당신의 본능과 판단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진실마저 의심하게 만들려는 시도이죠. 최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시도는 결코 강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 무장해제시키는 미소와 함께 다가와 당신이 한때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때까지 서서히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교묘하고 계산된 질문을 통해 상대를 조종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전략을 간파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허를 찔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을 꿰뚫어 보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죠. 수세기 전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자유를 얻는 열쇠가 조종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과 절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대응하는 데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진실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굳건히 설 준비가 되셨다면 당신의 명료함이 곧 힘이 되는 자기 완성의 여정을 위해 구독해 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문제 삼으며 마치 과잉 반응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 처음에는 무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무언가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질문은 사실 명확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식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죠.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하고 무언가를 깊이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암시하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재차 곱씹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예민함은 결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인함과 감정적 무딤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예민함을 종종 약점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예민함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알아차리게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숙련된 탐정은 다른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미세한 단서를 포착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하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은 감성지능의 한 형태이며 이성과 결합될 때 진실을 탐지하는 강력한 레이더가 됩니다. 이는 탐정이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죠. 개인적인 관계든 업무적인 관계든 당신의 예민함은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조종자나 숨겨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이 본능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잉 반응하고 있으며 감정이 과장되었고 직관을 믿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예민함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주변 세계와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종종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스스로의 의심에 의해 부풀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내적 갈등은 증폭되고 실제보다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민함을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인식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토대를 스스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묻는다면 움츠러들지 마세요. 당당히 맞서십시오. 명료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세요. 저는 예민한 게 아니라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의심의 순간을 힘의 선언으로 바꿉니다. 조종자의 각본에 놀아나는 대신 당신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당신을 둘러싼 에너지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려던 사람은 당신이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시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물러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상대를 공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토아적 접근법은 모든 도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평정심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말에 귀를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때 이는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이 너무 과하거나 지나치다고 말하려 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만약 당신이 예민하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당신의 인식을 그저 인정했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인식이 곧 현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할 때 당신을 조종하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미묘한 역학관계를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은 모두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을 의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려 한다면 그것을 비판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숨기려는 무언가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는 확인 신호로 여기세요. 방어적인 감정을 느끼는 대신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새기세요. 사실 예민함은 종종 약점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의 신호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공감과 인식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들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민함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대신 진실을 향해 당신을 안내하는 도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익숙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면 잠시 멈추고 성찰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을 그 본질 그대로 인식하세요.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차분한 자신감으로 응답하세요. 당신의 예민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더 큰 이해와 자기 신뢰로 당신을 이끌 수 있는 강점이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나 믿지, 그렇지? 누군가에게 나 믿지, 그렇지?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언뜻 보기엔 간단하고
심지어는 안심을 구하거나 진정한 친밀감을 원하는 달콤한 요청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질문 어딘가에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전술이자 교묘한 수입니다. 말은 순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당신의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질문을 멈추고 어떤 비판도 없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압박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결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통해 쌓이고 행동과 일관성, 투명성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신뢰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매일 당신 곁을 지키고 약속을 지킬 때, 바로 그때 신뢰가 형성됩니다. 신뢰는 조종의 산물이 아니라 진실성의 산물입니다. 누군가가 나 믿지, 그렇지?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사실 자신들이 얻지 못한 것, 즉 당신의 믿음, 확신, 맹목적인 충성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본능을 무시하고 비판적 사고를 멈추고 그저 당신의 신뢰를 넘겨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입니다. 당신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조차 당신의 판단을 버리고 무언가를 믿게 만들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칼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자기 수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 라고 물을 때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조작하여 그들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신뢰의 실제 기반 없이도 당신이 그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성, 성찰,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이 질문을 던지면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서두르거나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마세요. 차분하고 절제된 대응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뢰는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거죠. 제 판단력을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응수는 역학관계를 뒤집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들이 당신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신뢰를 얻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을 조종하여 신뢰를 얻으려 하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스토아 학자들이 이 원칙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당신의 판단을 좌우하게 두지 마세요. 그들은 특히 우리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명료함과 이성이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운명이 당신을 묶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운명이 당신과 함께하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라. 신뢰는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지시하거나 충성을 요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누구를 당신의 내면으로 들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일관성, 개방성,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키는 용기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믿어? 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 내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는가? 라는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뢰는 당신에게 부과된 요구가 아니라 당신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여 그들을 믿게 하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들의 말과 일치하는가? 그들은 개방적이고 투명한가? 신뢰는 증거 없이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행동이 그들의 약속과 일치할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곁에 있어 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질문이 다시 당신을 당황하게 한다면 당신의 판단력이 당신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로 누구에게도 그것을 빼앗기게 두지 마세요. 스토아적 접근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항하거나 그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명료함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하거나 공허한 약속 이상의 것을 원한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신뢰는 귀중한 선물이며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 믿지, 그렇지? 라고 물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 질문이 잠시 머물게 하세요. 즉시 대답하는 대신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신뢰를 얻었나요? 그들은 일관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뢰는 얻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거고 지금 당장은 더 지켜봐야겠어요. 조종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힘을 쥐고 있는지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판단력, 명확하게 생각하고 이성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압박하여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게 두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판단에 굳건히 서고 당신의 신뢰가 누군가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되게 하되 당신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힘을 되찾게 됩니다. 미묘한 압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언제 어디에 신뢰를 두어야 할지 아는 것은 보기 드문 강점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자들처럼 당신은 이성, 명료함, 그리고 진실성에 따라 사는 것이 당신이 살아야 할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금 날 비난하는 거야.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꺼냈다가 지금 날 비난하는 거야 라는 대답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갑자기 당신이 재판정에 선 피고인이 됩니다. 관심은 당면한 문제에서 당신의 의도로 옮겨가고 당신이 실제로 논의하려던 내용 대신 당신 자신이 대화의 초점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부분이 까다로운 점입니다. 건강하고 열린 대화가 되어야 했던 것이 당신이 하지도 않은 비난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방어적인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지금 날 비난하는 거야? 라는 질문은 전형적인 조종 전략입니다.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제고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죠. 그것은 진정한 질문이 아닙니다. 힘의 역학관계를 바꾸려는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조종자는 당신이 그 문제를 꺼낸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대화의 방향을 바꾸고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쓰게 되지만 실제로는 당면한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전략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상황을 조종하는 미묘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제가 당신의 비난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 초점은 흐려집니다. 한때 문제에 대한 정직한 우려였던 것이 당신의 인격에 대한 도전이 되고 그것이 바로 조종자가 원하는 것,
즉 이야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날 비난하는 거야? 라고 물음으로써 그들은 실제 문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담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귀중해집니다. 스토아 학자들은 특히 반응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상황에서 감정을 억제하는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금 날 비난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자신을 방어하는 덫에 빠지지 마세요. 에픽테토스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핵심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과 평정심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토아적인 반응은 잠시 멈추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이 간단하고 침착한 대답은 힘을 되찾아옵니다. 그것은 조종자가 당신을 그들이 만들려는 감정적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조종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어떤 것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성찰해보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이는 대화를 현실에 기반을 두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신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갈등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과 차분한 대응의 힘은 종종 어떤 격렬한 논쟁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궁지에 몰렸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우려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해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조종자의 전략에 응할 때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것, 즉 통제권을 정확히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제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게 대응하며 제가 그래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대화의 통제권을 잡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도 통제하게 됩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통찰력으로 우리가 마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칼 윤건.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려고 할 때 그것은 종종 당신에 대해서보다 그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당신의 의도로 초점을 옮기려는 그들의 시도는 그들의 인격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피하지 않고는 자신의 행동을 마주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작용하고 있는 조종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 질문과 조종을 위해 설계된 모든 질문을 다루는 열쇠는 인식입니다. 스토아학자들은 우리가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료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차분한 대응은 조종자가 당신을 감정적 갈등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유발하려는 감정적 혼란에 휘말리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 접근법은 당신이 문제를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인 방해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르쳤듯이 당신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이 경우 당신의 행복은
당신 반응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통제할 수 있으며 평정심과 명료함으로 대응할 때 자존심과 비난의 싸움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차분한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에 누군가 지금 날 비난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면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방어적인 자세로 서두르지 마세요. 대신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찰해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는가? 그들이 단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제가 그래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라고 힘있게 응수하세요. 이 대답은 비록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힘을 원래 있어야 할 곳, 즉 당신에게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자기 인식과 감정적 훈련에 있습니다. 스토아학자들은 감정적 반응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종종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사려 깊게 대응할 때 당신은 조종을 초월하고 당신의 원칙에 충실하게 됩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게임에 말려드는 덫을 피합니다. 결국 조종자의 전략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명료함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신은 상황의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혼란 속으로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는 당신이 결정하며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넷째,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하겠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하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무해하게, 심지어 안심시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순진해 보이는 질문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구성된 전략입니다. 그들은 단지 신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조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질문을 멈추고 의심을 잠재우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함은 결코 변호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정직하다면 그들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진실은 자명합니다. 끊임없는 확인이나 안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하겠어요, 거요구라고 물을 때 그들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심을 감지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신 대화를 비틀어 당신을 방어적인 입장으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면한 문제와 씨름하는 대신 당신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애초에 의심을 품은 당신이 비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하죠.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 질문이야말로 바로 그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설계된 교묘한 술수죠. 그들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거나 혹은 그들의 진실성을 의심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의 모순을 그냥 지나쳐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당신이 더 이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종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때조차도 우리의 인식과 직관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 질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방어에 휩쓸리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거짓말을 해도 내가 과연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대답은 상대를 자신의 행동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에게 쏠려 있던 초점을 다시 그들에게로 되돌리죠. 또한 신뢰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신뢰는 일관되고 투명한 행동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뢰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질문은 힘을 잃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라고 묻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신뢰를 보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구축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무시하고 곧바로 나를 믿어줘 단계로 넘어가려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은 굳이 신뢰를 반복해서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정직함과 일관성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위한다면 당신을 조종하여 믿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이 옳지 않다면 행하지 말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이 진정한 진실성이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계속해서 증명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일치할 것이며 면밀한 시선이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통제하고 당신이 진실을 의심하는 것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사람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침착하고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요. 의심을 방어해야만 하는 지리한 논쟁에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대화의 초점을 문제의 진실로 다시 맞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가? 그는 내게 일관되고 정직하며 투명했는가?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의 교묘한 술수에 맞설 때 당신은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것, 모순을 눈 감아주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소적이거나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관계에 있어 명확성과 진실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누군가 끊임없이 당신에게 확신을 구한다면 그것은 불안의 신호라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신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당신이 의심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진실한 사람은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말과 일치함을 알기에 떳떳하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세네카의 현명한 말처럼 우리의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종하고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며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도록 허용할 때 시간을 낭비합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조종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쓰는 시간은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더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라고 묻거든 평정심을 잃지 마세요. 그 질문이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두지 마세요. 대신 침착하고 명확하게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신뢰는 요구하거나 조종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투명한 행동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굳건히 서서 이러한 술수를 간파할 때 당신은 거짓된 확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진실함과 진실은 그 어떤 교묘한 질문보다 더 강하게 설 것입니다. 이제 그만 넘어가면 안 될까요?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려를 제기하고 거짓말을 지적하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그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언뜻 보면 그들은 평화를 지키고 갈등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화합을 위한 호소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은 당신의 입을 막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도 마주하기 전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술수입니다. 이 말은 이미 거짓말을 했거나 진실을 왜곡했거나 당신의 인식을 비틀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을수록 그들은 더욱 불편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에 대해 어색함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서 당신의 불편함으로 초점을 옮겨 애초에 문제를 꺼낸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움직임이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해답이나 해결책 없이 문제를 지나치도록 명확성을 추구할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물러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스토아적 대응은 이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진실에 대한 당신의 신념과 명확성을 추구할 권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준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조언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피하려 할 때 스토아적인 방식은 감정적으로 보복하거나 파괴적인 대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경계를 주장하며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극복의 정수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만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의 대답은 차분하고 절제되며 단호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갈등을 고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대답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힘의 균형을 다시 당신에게로 가져옵니다. 당신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그냥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명확성과 해결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집을 부리거나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진실을 추구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당신을 조종했다면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제를 넘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스토아적 접근 방식은 원한을 품거나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평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를 덮어버리는 데서 오는 피상적인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말입니다.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소란을 피우고 있으며 당신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당신이 허용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허용하는 순간, 당신 역시 그 조종에 동조하는 셈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속도를 정하고 문제가 언제 끝날지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옆으로 치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그냥 넘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면으로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진실성을 지킵니다. 당신의 요구가 존중받도록 보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감이 중시되고 문제가 더 큰 문제로 곰기 전에 처리되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교묘한 사람과 마주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은 그들이 언제 끝낼지를 결정하게 두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들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거나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시간은 흘러가는 사건들의 강과 같아서 당신은 강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항해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조종의 맥락에서 시간은 그들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전에 넘어가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압력이 가해져도 침착하고 명료하며 단호하게 남아있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의 길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종의 직면에서도 자신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제 그만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을 때 그것은 그들을 벌주거나 불필요하게 대화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당신의 우려가 해결되며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매듭을 짓지 않고 넘어가도록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서둘러 덮으려고 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들이 언제 끝낼지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진실에 대한 당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통제권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명확성, 진실, 그리고 존중을 소중히 여긴다는 강력한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스토아의 길은 진실을 옆으로 밀어내려는 감정적 조종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에 굳건히 서서 섣불리 넘어가려는 충동에 저항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불편한 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명료함으로 그것들을 마주함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직, 진실성, 그리고 존중이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켜낼 가치가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평화는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과 힘으로 그것들을 마주하는 데서 옵니다.
진실에 대한 당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킬 때, 당신은 당신의 삶과 관계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누구도 당신을 침묵 속으로 서둘러 몰아넣거나 당신의 우려를 묵살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해, 존중, 그리고 해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